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양자역학하면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아이젠 벡터, 아이젠 밸류가 중요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컨스턴트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일단 매트릭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이제 원소들을 직사각형의 벨로 나열한 것이고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한다. 예, 진짜 그냥 행열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부르거든요. 행열이 왜 행열이냐? 행과 열을 줄여서 행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간단하게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예시는 이제 밑에 보여드렸는데 예시가 2x 플러스 3y는 5, 5x 플러스 7y는 12 뭐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예, 사실은 뭐 x는 1, y는 1 넣어가지고 대충 잘 만들어봤고요. 그럼 이 방정식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뭐 그때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보통 뭐 x든 y든 어떻게 개수를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은 앞에는 5를 곱하고 뒤에는 2를 곱한 다음에 두 개 10x 개수를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를 소호법이라 해가지고 빼죠. 뭐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든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빼든 그러면은 y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y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y는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x는 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인간은 보통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컴퓨터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지만 이게 식이 두 개밖에 변수가 두 개라서 식이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변수가 한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식이 100개 필요하겠죠. 그 인간은 이제 당연히 변수 100개, 식 100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어찌저찌 하면 풀 수 있겠습니다만은 못 풀죠. 사실 컴퓨터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어제 수업 이제 1차를 오신 분들 아시다시피 고전 컴퓨터가 풀기 엄청 어려운 것들 어쩌면은 계산상의 이유 진짜 풀기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진 문제들을 지금 풀려고 하는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아무튼 매트릭스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딴 거예요. 앞에 있는 개수만 따고 뒤에 있는 이제 5랑 12 이제 그것만 따서 이렇게 행렬 만든 겁니다. 약간 좀 이제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공이 이거 못하네요. 3이 아닙니다. 3입니다. 오타 일단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02, 03, 05, 07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개수를 따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개수를 따가지고 이 여것들만 행렬로 쭉 띄어냈을 때 이걸 이제 개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05,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상수함 같은 거 붙여놨죠. 이거를 그래서 첨가 행렬이라고 좀 약간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개수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얘도 그래서 개수를 맞춥니다. 개수를 맞춰서 우리가 근데 개수를 맞춘다라고 대입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행과 열이 있다고 했죠. 이제 열에서 그 열의 원소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 위에 있는 걸 5를 곱하고 위에 있는 행이죠. 행에 5를 곱하고 밑에 있는 행에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밑에 행을 바보같이 바꾸는 거죠. 밑에 행을 위에 행에서 밑에 행에서 위에 행을 빼버립니다. 그거를 밑에 행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 그럼 1열을 봤을 때 1열에 있는 두 번째 행, 요거의 원소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1, 여기 1, 0, 0,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해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컴퓨터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양대수학에 기본적인 걸 알아가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제 수학적이고 약간 계산적인 것보다는 왜 이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정확한 정의는 뭐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로 세로로 대치된 성분이 A, M, M이에요. 일반화되는 게 이제 표시해봤고요. M, M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로를 당연히 이제 세로를 행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행이라고 하고 뭐 그럼 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M,M의 뭐 행한테 뭐 M,M의 행렬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러면은 보통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뭐 100 곱하기 100 뭐 이런 게 나와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A, I, J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인데 그럼 A, I, J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I 행에 있는 J 열, 그러니까 I 행에 있고 속해 있고 J 열에 속해 있는 A라는 행렬의 원소를 A, I, J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행렬을 표기하기 편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봅시다.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연산이라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고 덧셈, 뺄셈, 곱셈의 연산을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 법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데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곱셈에 한해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이게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행렬의 교환 법칙이 행렬의 부호의 교환 법칙이 왜 성립하지 않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쭉 뜨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이 행렬의 크기라고 하죠. 행렬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원소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행렬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은 더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2 곱하기 2 행렬인데 뭐 2 곱하기 3 행렬이다. 뭐 이러면은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각 성분끼리 덧셈 그냥 뺄셈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냥 약간 우리가 행렬을 배울 때 약간 컴퓨터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죠? 각 행렬끼리 더하고 빼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A 더하기 C를 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 행렬을 넣은 거니까 각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의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곱셈의 경우는 뭐 앞 행렬의 열개수가 뒤 행렬의 행개수가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 열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열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게 또 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뒤에 이제 약간 내적이라는 것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냥 그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1행 있잖아요. 1행의 원소들 하고 그 뒤에 있는 1열의 원소들을 각각 곱해요. 각각 하나 곱한 다음 그걸 전부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1행의 원소 개수랑 그 뒤에 있는 행렬의 1열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이게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개념이 성립을 하겠죠. 이 개념을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앞 행렬의 열 개수랑 뒤 행렬의 행 개수가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 행렬의 A번째 행의 N번째 원소와 뒤 행렬의 B번째 열의 N번째 원소를 곱한 것을 N은 1부터 뭐 N은 라지 N까지 모두 더한 것이 뭐 이걸 이렇게 쭉쭉쭉 쓰여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를 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제 예시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A, B, C, D, E, F, G, H라는 이게 두 행렬이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새롭게 만들어진 행렬의 이제 1행 1열의 원소는 왜 A 플러스 BG가 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A, F 더하기 B, H는 뭐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된 거냐? 자, 여행과 여열을 아까 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AF 더하기 BH가 되겠죠. 그럼 뭔가 이제 왜 갑자기 FH를 결정을 하나요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 행렬에는 어떻게 보면 행렬을 보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거 첫 번째 열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거 1행 그리고 앞에 뒤에 있는 거 1렬을 선택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5배 행렬에 2행 2열의 원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행렬의 2행을 고르고 뒤에 있는 행렬의 2열을 고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과정을 반복하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행렬의 연산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합과 수학 이 정도만 잘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 가지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시다. 여러 가지 매트릭스는 뭐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그냥 뒤에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고자 이제 일부분만 가지고 왔고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명대 수업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체 행렬이에요. 전체 행렬이 뭐냐? 그냥 그 전체 행렬이라 보지 말고 영어로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행과 열을 그냥 스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에서 행과 열을 서로 바꿔버린 행렬이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행과 열이 서로 동일할 경우 그 행렬의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선대칭한 행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와 있죠. 주대각선은 무엇이며 뭐 선대칭은 알아둘 수 있겠지만 주대각선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겠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이게 대각선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대각선이라고 하고 원래는 주대각선이라고 하는 정의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때 이제 성립을 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약간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써놨고요. 만약에 행과 열이 같지 않은 경우는 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대칭선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행과 열을 그냥 바꿔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전체 행렬은 원래 행렬과 같다. 당연하죠. 약간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과 열을 한번 바꿨어요. 그리고 또 행과 열을 또 한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가 이제 약간 180도로 돌고 또 180도로 돌았어요. 그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체 행렬은 원래 행렬과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렬은 뭐 다음과 같은 대문자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위에 이제 T라고 이제 대문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트랜스포즈의 T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행렬 표기로 보면은 A가 A, B, C로 돼 있으면 A 트랜스포즈는 보면 알다시피 이제 행과 열이 바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IJ라는 걸 써가지고 간략하게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 IJ라는 걸 쓰면은 여기 위 트랜스포즈 T가 붙어 있으면 AJI가 되는데 그 JI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IJ 이야기에서 설명했잖아요. I는 행이고 J는 열이다. 그러니까 행과 열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행과 열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JI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소 전체 행렬이라는 걸 다뤄봅니다.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행렬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다루는 분들은 이제 이 행렬이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소령대 수학을 알아도 이 행렬은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는 행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행렬의 성질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꾸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원소가 만약에 복소수다. 그럼 켈레복소수로 바뀝니다. 뭐 실수는 그대로 있겠죠. 켈레복소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소수 부분만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소가 혈액수소로 바뀐다라는 성질과 행과 역이 바뀐다. 이 두 가지 성질이 합쳐진 게 복소 전체 행렬입니다. 그래서 conjugated transpose matrix라고 영어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행렬의 모든 원소를 혈액 복소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를 전체 행렬로 변환하는 게 복소 전체 행렬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복소 전체 행렬은 원래 행렬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행과 열을 바꾸면은 원래 잘 구하겠죠. 복소수의 혈액 복소수를 취하고 그걸 다시 또 혈액 복소수를 취하면은 원래 복소수가 되겠죠.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여기에 혈액 복소수는 뭐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다시 또 취하면 A 플러스 BI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은 뭐 이런 약간 자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소 전체 행렬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추후에 이 다음 여사분께서 설명을 하시겠지. 약간 헐미션이라는 행렬을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헐미션이라는 행렬을 소개할 때 이 복소 전체 행렬이 들어가고요. 다음 연사분 할 때 이 우리 복소의 전체 행렬 다 봤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등 행렬이다. 항등 행렬은 뭐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정사각 행렬부터 좀 정의를 할게요. 정사각 행렬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 행과 열이 서로 동일한 게 아니고 이제 개수가 동일한 겁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동일할 경우에 이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대각선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정사각 행렬에서의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주대각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메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손을 표기했던 이 주대각선에서의 원소는 1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싹 다 0이다. 그거를 우리가 항등 행렬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얘가 왜 항등 행렬이라는 말이 붙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설명으로 이제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해버릴 건데요. 벡터도 행렬로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등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벡터에 항등 행렬을 앞에 곱했어요. 뭐 나중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곱하면은 원래 그대로의 벡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등 행렬, 그러니까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가지고 이제 항등 행렬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항등 행렬이라는 걸 소개한 이유는 뒤에 있는 역행렬을 소개하기 위해서 항등 행렬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역행렬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인버스,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정의는 원래 행렬과 해당 행렬을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행렬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왜 역행렬이라는 표현이 나왔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벡터를 다른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역행렬이라고 나온 거는 또 원래 왜냐면은 회전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한 30도로 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방향도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다시 반대방향 30도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행렬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역행렬이라고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제 행렬을 구하듯이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연립방정식 구했잖아요. 그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정형화된 방법이 있어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후에 이제 소개할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제 후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행렬이라는 거는 왜 역행렬 이제 항등의 여자는 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느냐?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라는 걸 다룰 때 이 개념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렬이라는 거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흔히 많이 보는 그거를 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벡터의 정의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공계에 현재 있든 아니면 이공계가 아니든 보통
정의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죠? 이제 뭐 갑자기 뭐 유명한 명언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건 맞지 않아라고 하는 뭐 유명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당연히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속도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벡터가 아닌 건 어떤 게 있냐? 스칼라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몇 도야? 오늘 길이 좀 쌀쌀했는데 뭐 오늘 온도가 한 3도야, 4도야 이렇게. 근데 온도의 방향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기만 있는 걸 이제 스칼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렬로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행렬로서 표시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얘도 이게 결국 컴퓨터에, 그러니까 얘도 벡터 같은 것도 벡터를 30도 돌리고 싶고 컴퓨터야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얘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행렬을 소개했을 때 행렬이 왜 있죠? 요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행렬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얘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행렬로서 기술이 가능한데 열벡터, 행벡터라고 하는 그걸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열벡터, 행벡터는 뭐냐라고 보면은 자 얘는 그 위에 옆에 있는 얘는 열만 존재하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셀을 이렇게 길쭉한 얘가 이 열벡터입니다. 그러니까 1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열벡터라고 하고 얘는 행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행만 이게 각은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각각 열벡터, 행벡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로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 말고 우리가 흔히 포멀하게 표기하는 거는 당연히 A라는 걸 위 첨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A를 두껍게 쓰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화살표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 문자 위에 화살표로 표기를 하거나 문자를 굵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정보에서 넘어가서 이 양자 역학에서는 디렉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디렉노테이션이 뭔가라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렉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렉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개발한 이제 노테이션인데요. 예, 열벡터를 캡벡터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 그냥 캡벡터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캡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벡터를 브라벡터라고 명명을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게 캡벡터입니다. 이게 캡벡터고요. 이게 브라벡터.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썼냐라고 하면은 이따가 내적을 다룰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벡터랑 브라벡터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벡터가 여기가 캡벡터면은 캡벡터 아까 제가 화살표 플러스 보셨죠? 플러스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써있네요. 이게 복소 전체 계열을 봤을 때 그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이 캡벡터에다가 복소 전치를 씌우면은 브라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캡과 브라는 복소 전치 행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론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들어본 사람 많이 들어봤던 내적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이겁니다. 원래 내가 예를 들자면은 이 책상을 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책상을 이런 식으로 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끌겠네요. 근데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수평만을 끌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상을 이런 식으로 끌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에서 출발한 게 바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여기도 어렵게 써놨는데 두 벡터의 n번째 원소끼리의 곱을 n1부터 n을 나머지 n까지 모두 더한 값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행렬곱과 똑같은 겁니다. 행렬곱과 똑같아요. 계산 원리가. 여기 A와 여기 C랑 곱하고 여기 B랑 여기 D랑 곱하고 그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기 길이가 n만큼 커지고 여기 길이도 n만큼 커지면은 각각 하나씩 곱하고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된다. 이게 내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적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결과값이 스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크기만 묘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물체 얼마만큼 일을 했다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일을 이제 서쪽 방향으로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일을 한 몇 분만큼 했다, 일을 한 얼마만큼 했다 그러지. 일을 남쪽 방향으로 했다는 말 쓰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얘는 스칼라입니다. 방향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디렉 로테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네요. 원래 여기 이게 우리 짝대기가 들어가서 가운데 짝대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브라운 벡터 이제 캡 벡터를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내적이라는 걸 이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내적이라고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내적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A, B, C, D를 보세요. A, B, C, D를 보면은 A, B가 어떤 벡터죠? 근데 좀 유심히 들은 분들은 약간 이제 아실 겁니다. A, B는 행벡터네요. 그럼 C, D는 무슨 벡터죠? C, D는 열벡터네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A라는 걸 어떻게 묘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A가 어떻게 보면 브라벡터죠. 브라벡터가 행벡터죠. 행벡터가 이렇게 A의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B벡터는 뭘까요? B벡터는 열벡터죠. 열벡터가 어디 있죠? 열벡터? 여기 이렇게 캡벡터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캡벡터가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A, 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내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 로테이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벡터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이게 투놈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원래 놈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놈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은 정확히 이 크기의 루트를 씌운 이 벡터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게 놈이거든요. 근데 크기잖아요. 그 크기다 보니까 여기에 그 크기를 구할 때 제곱을 쓰다 보니까 이제 투놈이라는 이런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복소수의 경우에는 원래 복소수도 크기가 있어서 하는 복소수의 크기도 정의가 되긴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켤레 복소수랑 복소수를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분을 씌웁니다. 그게 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 계산해보면 알다시피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는 남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곱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옵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보통 이제 복소수의 크기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경우는 같은 두 벡터를 서로 내적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 같은 두 벡터를 왜 서로 내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잠깐 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 복소수를 어떻게 하면 A 플러스 bi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A 마이너스 bi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다시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게 이제 펠레복소수의 크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벡터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원점이라 하고 여기를 뭐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거의 크기는 순수하게 이거 대각선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구하죠. 원래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벡터를 이루고 있는 처음과 끝 두 좌표의 차를 각각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수적인 이런 피타고라스 말고 어떻게 벡터적 내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고 싶다면 이 벡터가 이건 이제 x, y라고 하는 벡터잖아요. 똑같은 벡터 내적 한번 시켜봅시다.
내절이 아까 전에 뭐였죠? 하나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죠. x랑 x를 하고 y랑 y를 곱한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이게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 v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아하 v라는 얘랑 내점을 이게 점 찍습니다. v라는 얘를 내점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건 이제 행렬식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이라는 건 왜 나오게 된 거냐면은 2y2 행렬,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각각 2인 거예요. 그 행렬에서는 행렬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행렬 3, 3행렬, 그러니까 행 크기, 행의 깊이, 행 3, 열 3, 이 행렬에서는 행렬의 부피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원래 고안된 방법이 이제 행렬식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이라는 걸 다루게 된 이유는 이제 역함수랑 그리고 아이젠밸류를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역함수 관계 얘기했을 때 이제 행렬식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행렬식을 쓰기도 하고요. 아이젠밸류를 구할 때 이제 행렬식을 쓰는 게 꽤 유명합니다. 공대생 분들이라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좀 뭔가가 나왔을 방법 중 하나가 이 기계적으로 행렬식을 사용하여 아이젠밸류를 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얘는 좀 2x2 행렬을 구하게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 B, C, D가 있으면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위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D 이렇게 곱하고 반대 대각선에 있는 것도 B, C 이렇게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줍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하고요.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플러스고요. 이 방향으로 곱한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한 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B랑 C가 있는 거는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AD 빼기 BC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인 골자의 원리고요.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3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보시죠. 자, A라는 걸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 여기 열을 없애요. 그럼 여 행렬만 남죠. 그래서 A에다가 여 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럼 아까 이제 B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B는 요거와 요거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D, F, G, I가 남습니다. 얘는 왜 또 마이너스냐? 라고 하면 원래 정확한 계산 원리는 팩터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약간 알기 쉽게 외운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A, B, C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렬 크기가 커지면 커져도 똑같이 정답을 올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럼 C가 확인해 보면은 C가 포함된 행과 열을 지워버리면은 이제 D, E, G, H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이제 행렬식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 겁니다. 2x2 행렬은 아까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렬식을 간략하게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는 뭐냐면은 그래서 벡터의 행렬을 가했을 때 그 벡터가 원래 벡터의 정수배인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어렵게 말하면 연산자의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연산자라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x에다가 x를 fx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fx라는 모든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1을 fx라는 함수에 넣었어요. 그럼 뭐 2가 튀어나오면 3이 튀어나오면 모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벡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도 어떤 행렬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벡터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행렬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렬을 연산자라고 정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행렬을 가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벡터 v를 이제 넣습니다. 행렬 연산자라고 하는 거에 넣습니다. 그럼 v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가 튀어나오겠죠. 이게 튀어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원래 벡터의 정수대로만 튀어나옵니다. 이게 왜 신기한 개념이냐? 원래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 방향이 일정하고 크기만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선형변환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선형변환 했을 때 그 결과가 원래 벡터와 방향이 동일한 경우. 그래서 이때 벡터를 iz 벡터라고 하고 이때 몇 배가 됐는지를 이제 iz 밸류라고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써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V라는 벡터가 있어요. V라는 벡터가 있고 H라고 하는 행렬 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 V라는 벡터 여기 넣었어요. 넣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곱한다는 뜻입니다. 곱한다는 뜻은 V라는 벡터에 H라는 행렬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V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가 이렇게 함수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얘 관계가 V라는 벡터가 V 프라임 벡터의 람다 벨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제 아이가 저기가 V 프라임이라고 하는 얘가 V 벡터의 람다 벨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때의 V 벡터를 iz 벡터라고 하고 이때의 이 튀어나온 람다 값을 iz 밸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울 때 무슨 개념을 배우냐면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약간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우리는 이제 우리 세계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벡터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간 디렉 노테이션을 써서 표현을 할게요. 이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도 이 행렬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행렬, 즉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그 사이라고 하는 행렬의 에너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관찰해 보고 싶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꼴이 되겠죠. 뭐 이런 꼴로 이렇게 넣었죠. 넣으면 이제 또 행렬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양자역학하면은 제일 유명한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